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6주 공부를 합니다. 6주는 4주에서는 문화는 무엇인가, 5주에서는 대중문화는 무엇인가, 이 공부를 했죠. 그럴 때 아도르노의 이 문화산업론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 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이 아도르노가 말하고 있는 문화산업론 설명했던 기억이 나죠. 대중문화를 좀 더 보긴 할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대중문화를 이제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선택하고 또 수용하고 그래서 향유하는, 즐기는 그런 문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대중의 어떤 자발성이 좀 더 강조되고 그 뒤에 그 있는 어떤 그 자본의 이해, 자본의 논리 이런 것은 감춰지죠. 이제 이런 문제점을 아도르노는 들어서 대중문화가 아니라 대중 기만으로서의 어떤 계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산업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6주차에는 아도르노의 그런 문화산업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음, 이번 주차에 우리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 책의 일부를 좀 예, 베냐민과 아도르노 둘 다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 비판 이론가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베냐민과 아도르노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기만 혹은 해방,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관련된 베냐민과 아도르노의 그런 뭐 주장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혜경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언제 출판이 됐냐면은 2009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발행된 책입니다. 신혜경 선생님은 서울대 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어요. 예. 아주 좋은 책이어서 역시 이 책도 내가 글을 쓰면서 또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6주차 수업 자료로 일부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4주 5주차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중문화라는 말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우리 말은 목이 자꾸 감겨서 영어의 매스컬처와 포퓰러 컬처라는 이제 두 표현을 번역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매스컬처는 매스컬처 대중, 대중문화의 본질을 산업화된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퓰러 컬처라는 표현은 대중문화의 본질이 이제 민중의 것이다. 이런 점에 이제 주목해서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혜경 선생님의 지금 설명입니다. 베냐민과 아도르노의 그런 주장들, 이론들을 이제 그 구성한 책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컬처, 그래서 이제 매스컬처라는 그 내가 그 여러분 책상에 있는 달력을 펴서 5월 1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로자인데라고 표기한 쪽이 있고 노동절이라고 표기한 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매스컬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역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하면서 현대 대중문화를 다소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스컬처.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매스컬처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포퓰러 컬처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대중문화가 대중의 진정한 관심과 이해를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문화를 찬양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아도르노의 관점은 뭘까? 아도르노. 자,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화는 인간적인 가치와 창조성을 표현한 것. 그러니까 산업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산업혁명,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의 그런 소규모 생산, 그런 시스템을 이제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그런 시스템으로 공장을 통한 대량 생산, 그다음에 대량 소비의 그런 시스템을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는 이제 뭐 계속 4주차, 5주차, 특히 4주차 이야기할 때도 문화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다. 언어를 비롯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좀 어떤 일정하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먼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문화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아도르노가 그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그 어떤 설명 논의를 좀 받아들이시나요? 그렇다면 동의하시나요? 음, 난 뭐 동의해요. 동의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점화에서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독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중문화의 골격과 윤곽은 이를테면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되고, 그러니까 독점 조금 키워볼까요, 글씨를? 독점, 독점과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은 어느 한 분야에서 지배력을 가진 뭐 개인이나 어떤 뭐 집단이 그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절대적인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하죠. 과점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두세 개 정도 그런 뭐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것이 이런 데서 전체적인 어떤 그 분야의 그 시장을 이제 두세 개 정도의 그 기업이 나누어서 지배하는. 예컨대 이제 한국에서 휴대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뭐 과점 그 재벌 기업이 휴대폰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이제 일정하게 점유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과점.
그런데 이제 LG는 스마트폰 시장을 접었죠. 그러면 이제 삼성만 남았네요. 그렇죠. 국내 그 기업으로서는 이건 독점이죠. 아이 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점화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군은 삼성이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 브랜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애플이 있죠. 애플, 아이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중국은 뭐죠? 어, 잘 모르겠네. 뭐 있었는데. 음, 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삼성만 이제 한국을 비롯한 한국의 시장과 한국의 시장에 삼성만 있다면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소비자를 훨씬 더 덜 고려하는 그런 어떤 제품의 생산과 마케팅과 이런 어떤 그 뭐 형태를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애플이라고는 매우 강력한 그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놓고 이제 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획일성은 좀 벗어나는 거죠. 자, 하여튼 아도르노가 말한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독점 체제에서 음, 대중매체가 단순히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내는 허섭 쓰레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한다. 아도르노는 이런 대중문화의 이런 그 양상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 그 제목, 예, 대중 기만으로서의 어떤 대중을 기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만한다, 속임수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전략, 그러니까 권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권력도 그렇지만 특히 자본의 어떤 영향력, 자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중을 기만함으로써 하나의 계몽으로서 계몽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런 이 형태로 대중문화가 이제 자본의 논리 속에 포획되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일정하게 유용하거나 장점도 있겠고 이제 아도르노는 그런 것을 매섭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차분하게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에서는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고 좀 분량은 있으니까 또 강의실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이 동영상에서는 뭐 한 50분 정도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도르노가 보기에 오늘날의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예술이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이라는 범주 속에서 그 대중문화와 예술을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살피기는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중문화의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것이 얼마나 이제 미적 완성도라든가 이런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인기를 끌었고 수익은 이제 인기는 곧 수익과 연결되는 거죠. 이를테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 이것이 그 어떤 대중문화 그 텍스트를 그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일 뿐이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올린 작품일수록 그 작품에 대한 미학적 가치나 사회적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예컨대 2002년에 겨울연가 그 배용준이 주인공이었죠. 난 이건 뭐 아마 이 드라마는 나는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연사마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그 한국에 이렇게 많이 여행도 오고 그 촬영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런 거 한참 그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엄청난 위화를 벌여들였다는 사실이 선전됐을 때 이 작품의 질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판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 비판이 있으면 오히려 역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모범적인 대중예술의 사료로 평가되고 한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드라마의 이상적 지향점이 돼. 겨울연가와 같은 그런 소위 이제 어떤 그 상업적 성공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이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건 뭐, 예.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모든 것이 교환될 수 있는 것만큼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제 문학을 제 소설을 쓰고 평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좀 사서 읽습니까? 소설책을 읽을 때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을 이렇게 사서 읽습니까? 소설이 뭐 엄청나게 이제 많잖아요. 이를테면 그 뭐 하루에 또는 뭐 한 달에 뭐 하루라고 그렇게 마땅치 않겠고 일단 한 달에 소위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소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나 소설이 이런 문학 그 작품을 여러분이 구입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선택의 기준이. 그게 뭘까요? 어떤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매우 좋아하는 그렇다면 어떤 마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찐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작품 활동도 하지 않고 나이도 또 먹어서 작품 활동도 하지 않고 또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미투니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뭐 성폭력이라고 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저런 뭐 이제 추문이라고 할 만한 뭐 이런 뭐 그렇게 썩 명예롭지 못한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뭐 작가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작가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박범신 소설가가 있습니다. 뭐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선배고 또 뭐 스승 약간의 기간에 스승이라고 할 만한 내가 소설 창작을 좀 배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분인데 박범신 그 작가는 박범신 선생은 70년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최인호, 조선작 뭐 이런 작가와 함께 그런데 그 박범 선생이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소설을 이렇게 새로 펴내면 2만에서 3만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팔린다. 그러니까 박범신의 소설을 기다리는 그런 그 소위 마니아 독자가 뭐 2만에서 3만 명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이제 주로 사서 읽는 그런 마니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건가요? 뭐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거나 역사 소설을 좋아한다거나 소위 본격 소설을 좋아한다 이런 이제 뭐 장르라 그럴까? 이제 문학의 어떤 그런 소위 이제 어떤 취향에 따라서 또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경우는 음. 한번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하나요? 아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나름의 어떤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 서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 외에는 뭘까요? 되게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부터 매리, 뭐 신간, 시부문, 소설부문 뭐 이렇게 늘 발표를 해요. 되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화와 예술이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이 시장성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한다. 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말을 지금 같이 덧붙였던 얘기는, 자, 2022년 뭐 봄에, 봄에 그 베스트셀러 소설이 뭐 1위건 뭐고 2위건 뭐고 3위건 뭐가 있다. 그러면 그 1위나 2위나 3위는 그러면 어떤 소설적 측면에서 소설의 어떤 소설 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같이 공감하면서 숙고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그야말로 괜찮은, 이 괜찮다고 하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그런 소설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독서 시장에서 대형 출판사들이 있고, 뭐 하여튼 출판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키우는 그런 이제 작가들이 있죠. 그런 작가의 작품은 대량 광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교보라든가 이런 그 대형 서점에 아주 눈에 잘 보이는 매대에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이제 독자들에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거지요. 나머지 작가들은 어떨까요? 그 출판사에서 신간을 내면 교보문고의 한 그 신간 코너에 일정하게 이제 그 책이나 뭐 그런 건 비용은 좀 다르겠는데, 내가 아는 어떤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내고 출판사에서 150만 원을 교보에 주고 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좀 잘 보이는 코너에 그 새로 나온 소설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전시 해 놓는데 150만 원 줬다. 독자들의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매와 연결되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자본주의 어떤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아,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아도르노는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도르노는 이제 또 이런 자신의 글에서 소비자는 값비싼 음악회 표를 구매하면서 실제로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숭배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연주회 입장권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지불했던 돈을 숭배한다. 무슨 어떤 음악회 뭐 좀 소위 클래식한, 그다음에 좀 이름 있는 어, 어, 그런 어, 뮤지션의 그 음악회, 이런 거 10만 원, 20만 원 그러죠. 오페라는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값싼 음악회 표를 구매하면서 실제로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숭배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더라도 또 숨길 수 없는 게, 연주회 입장권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지불했던 돈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50만 원을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또는 뭐 10만 원을 주고 연주 입장권을 사서 내가 그 연주를 관람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의 그런 어떤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가치 자체로부터 대중이 느끼는 쾌감은 입장료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알겠죠? 음. 오페라라든가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좀 비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입장권을 주고 그 공연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입장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어떤 만족도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회 청중은 입장권의 가격이 비쌀수록 그 음악이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배가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만족감이 예술 그 자체의 향유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음악회 입장권의 가격, 즉 그것의 교환 가치가 주는 어떤 가상으로부터 그런 자부심과 만족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상품화는 이제 상품 물신성이 뭐랍니까?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도 흐름 체제 속에서 상품 생산의 논리가 경제와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뭐 뭐 깊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수식어를 붙이죠. 그런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까지도 이런 그 경제 논리가 상품 생산의 논리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산업이 존재하게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 자, 음, 아도르노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화산업의 조정과 그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수요가 서로 순환고리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문화예술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자본에 의해서 물론 이제 소위 뭐 작가든 작품이든 일정한 스타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을 갖고 있는 이제 작가나 작품들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를테면 그런 시스템에서 각광받는다 이런 얘기죠. 스타로서. 대중의 거대한 수요 때문에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결국은 문화산업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종의 부메랑 효과로 문화의 수요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기술적 설명도에 은폐되어 있는 것은 기술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은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 상품, 뒤에 가려져 있는 또는 그것에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늘 놓치지 말고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예컨대 이제 뭐 거대 투자 배급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죠. 거대 투자 배급사들이 상영관을 독점적으로 잠식하면서 이들이 배급하는 영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잘 만들어진 의미 있는 작품성도 뛰어나고 그런 영화들이 상영관에서 관객과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거대한 투자 배급사들이 상영관을 독점하는 문제가 종종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스크린에 수많은 상영관을 자랑하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넘쳐나지만 실제 상영되는 영화 편수는 한정돼 있어. 이것이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의 어떤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은 자신이 원하는 영화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영 중인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영화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뭐 시간은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영화를 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볼까요? 그래 뭘 볼까? 스크린에 걸려 있는 영화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이건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를 좀 더 내가 그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포스트라든가 소개하는 글을 보고. 그런데 다음 주는 내가 시간이 없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영화를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이번 주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그야말로 지금 걸려 있는 영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 그 얘기죠. 이것이 거대 기업이 소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점유율과 매출액이 2006년 이제 한 15년 전 통계입니다. 이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스크린 점유율이 65, 총 매출의 83. 알겠죠? 이게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오늘날 대중문화의 수요는 대중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만드는 거대한 독점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런 문화산업의 그 어떤 특징을 표준화. 표준화가 포드 자동차의 그런 그 생산 시스템의 특징이었잖아요. 응? 대량 생산 체제 산물. 대중문화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 특성. 그다음에 그 표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 도식화잖아요. 스테레오타입. 예, 이렇게. 여러 유형의 인기가요나 인기배우, 멜로물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거의 없죠. 한국 드라마가 특히 그러잖아요. 특히. 뭐, 그 어떤 멜로, 뭐, 사랑과 이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어떤 음모가 엉켜있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계속 배우의 얼굴만 바뀌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때는 뭐, 그 재벌의 상속자가 뭐 기획실장이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좀, 이제 미모를 갖춘 그런 평범한 여성의 사원으로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뭐, 연애사를 이제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패턴. 지금은 이제 뭐, 기획실장이 아니고 또 뭡니까? 신사와 아가씨라고 하는 그 최근에 드라마를 보니까 뭐 기업 회장 젊은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젊은 친구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뭐 그 입주 가정교사 사이에 뭐 이렇게 밀당에다가 뭐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너무나 뻔한, 그다음에 정말 비현실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패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그 아내에게도 그런 드라마 좀 그만 봐라. 시청률 올려주지 마라. 똑같은 패턴 지겹지도 않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죠. 여러 유형의 인기가 인기 배우 멜로물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들도 겉보기에는 내용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변화 없는 반복. 예, 그래서 세부 사항들만 대체하는 거. 그래서 아도르는 대중음악이 몇 가지 표준적인 구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강조합니다. 곡조는 보통 32마디로 구성되고 음역은 구도 내로 제한되고 뭐 곡은 가장 기본적인 화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런 도식들. 응? 그래서 가벼운 음악 예술은 이미 단련된 귀로 인기가요 처음 몇 마디만 들어도 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짐작할 수 있고 자신의 추측에 맞아떨어지면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신곡 누군가의 그 노래를 뭐 첫 소절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음? 익숙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문화산업의 산물들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다른 상품들처럼 표준적인 도식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깅, 유비쿼터, 이런 것은 또, 강의실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대중문화의 모든 산물에서 표준화는 지속되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드라마의 소재들, 여기 나왔네. 뭐 신데렐라 스토리나 출생의 비밀, 불륜 불치병. 예, 참, 끊임없 아주 이런 단골 소재, 얼마간의 변주는 있지만 결국은 반복에 지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지향하는 자본 투자의 원칙이 문화산업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있더라. 흉내내기. 이것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 문화산업의 어떤 메커니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법하죠,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회비 개성화, 이런 거죠. 자, 어,
그렇다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성공작을 반복함으로써 실패를 막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준화 그 자체가 당연히 뭐 항상 성공을 보장해주는 요인은 아니겠죠. 이제 구태연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질환과 실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영리한 자본은 표준화와 함께 사이비 개성화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이건 좀 새로운 거야. 전혀 새로운 거다. 아, 예전의 것과는 다른 뭔가 특수하고 개성적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라 가짜다, 사이비 개성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준화와 사이비 개성화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 항상 동일한 문화 산업의 산물들로 채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 다시 말해서 왜 이거 문제되느냐 하는 것이, 어떤 그 문화 예술의 생산물을, 텍스트를 판단하는, 소위 이제 뭐 수준이든 질이든 미학적 가치든 그걸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얼마나 많은 관객과 많은 독자와 많은 청중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그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그것만이 유일한 어떤 그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왜 문제냐? 이를테면 그 BTS의 이제 새로운 그 음원이 뭐 빌보드 차트 몇 위에 올라갔다. 그다음에 또 뭐 매덕 뷰 이렇게 찍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음. BTS의 이제 음악은 오늘날 이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런 요인들은 이제 따로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늘 그 음원이 매덕 뷰를 찍었다거나, 무슨 차트의 몇 위로 원링크 되었다거나, 또 뭐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어떤 교환 가치, 예, 내 측면에서만 그런 것만 하나의 유일한 잣대로 이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왜 문제겠어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보면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도 내가 전에 뭐 4주차, 5주차 이야기했잖아요. 그 JTBC의 싱 어게인 같은 그런 뭐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 또 여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생산, 그다음에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또 그게 왜 문제입니까? 경쟁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경쟁은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럼 당연한 것을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고 되면 그 메디 소위 메디 매기해주고 그러잖아요. 대학 뭐 입학할 때도 뭐 학교 소위 내신, 그리고 또 뭐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의 어떤 점수화를 통해서 몇 등급 몇 등급 해서 이제 서울대를 맨 앞에 세워놓고 쫙 이렇게 전국의 대학들이 사실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질문을 한번 해봐요, 스스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또 강의실에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아직 지금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리포트라든가 또 시험 때도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답안으로 리포트로 제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경쟁은 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경쟁의 장점은 뭔가요?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는 뭘까요? 그런 경쟁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뭘까요? 경쟁은 필연적으로 이를테면 그 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합시다. 100m 달리기 경쟁이죠. 누가 더 빨리 예,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해서 예, 그 결승 지점에 일테면 골인을 하느냐로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모든 경쟁은 바로 그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경쟁에는 되면 우승자가 있고 응?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우승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 경쟁 모든 종류의 경쟁에서는 당연히 우승컵을 어, 받아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에 즉 경쟁에 참여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우승자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면 승자 독식하잖아요.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그 경연대 음악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 소위 우승 여러 이제 토너먼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우승한 보컬이 그 가수가 뭐 상금이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아마 다 독점하죠. 2위는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경연에 참여해서 뭐 2위, 3위, 뭐 4위에 링크됐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이제 기회를 그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이제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 오디션들 그 뮤지션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푼의 상금도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1위가 그 1억이든 5천이든 그 상금을 독점하고 2위부터는 상금은 아예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경쟁 신화, 그다음에 승자 독식 사회 이것을 모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하도록 강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예요. 문제는 이제 여전히 그럼 경쟁이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자, 1위, 3위, 상금이 1억 원이면 1위는 5천만 원 주고 2위는 3천만 원 주고 3위는 2천만 원 주고 좀씩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응? 예. 1위, 2위, 3위는 심사위원들과 또 심사하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취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목포 작년에 2021년도에 목포 문학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뭐 시, 소설, 평론 세 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를 했어요. 장편 소설의 상금이 무려 1억 원이란 말이에요. 1억 원이었어요. 네 권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수백 명의 작가들이 장편 소설을 써서 보냈어요. 그 출력을 해가지고 책에 이제 한 800자 내지 1000장 정도니까 200장 고지로 A4로 하면 이제 뭐 100장 정도, 예, 100장에서 한 120, 30장 정도의 이제 그거
근데 이제 그중에서 수백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갖고 당선작으로 발표하고 상금 1억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직 그 작품을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이제 그런 문학상 심의위원 심사도 하고, 또 내가 또 나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논문도 마찬가지. 나도 보내서 심사를 통과해서 저널에 실리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논문을 심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문학상의 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이제 보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목포문학상 뭐 2021년도에 자 당선작 1억 원. 이 뭐 2위고 3위가 없어요. 오직 한 작품에만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이 도대체 1억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나머지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응? 그렇게 큰 어떤 그 미학적 어떤 차이라든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고, 그것만이, 나머지는 이를테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는 그런 작품인가. 난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도대체 그 지방 도시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무슨 돈을 갖다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금을 이제 이렇게 주고, 또 그 대회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느라고 돈을 20 몇억 예산이 있었다던데, 뭐 어쨌든 뭐 마련해서 그런 좀 문학을 이제 그런 어떤 축제를 여는 것은 자체는 좋은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를테면 그런 것도 역시 문학의 영역에서 마저도 그걸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주관하는 곳에서도 이 아도르노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데올로기가 그 문화상품, 문화예술 상품 텍스트 이면에 있다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가치 유일한 척도가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고, 생산물의 실질적인 가치나 의미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음. 그래서 이러한 문화산업의 산물들은 문화산업의 생산자들, 궁극적으로는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계획한 의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문화산업의 산물은 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수용자의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성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소설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그것이 그런 문화예술의 어떤 텍스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신을 고양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모두의 어떤 삶의 어떤 질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텍스트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음? 그런데 이렇게 기계화되고 어떤 표준화되고 도식화된 문화상품은 상상력을 마비시킨다는 얘기는, 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순과 부조리에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로 지금, 음, 이 정도로만, 그 허위의식과 이제 바로 이거예요. 수능주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경쟁은 아름답고 또 당연하고, 어, 당연한가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수능주의예요. 그 체제에, 체제를
그대로 순응하고 그 주어진 어떤 체제 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성취를 경쟁 자체가 의미 없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그러나 그것이 거의 절대적인 어떤 그 선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 내지 시스템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호의의식과 순응주의를 에, 결국 아까 내가 했던 것과 그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고갈시키고 현실의 고통을 한순간 잊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드는 고통의 완화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중문화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독재 체제에서 80년대에서 그 3S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크린, 스포츠, 섹스 산업, 성산업 이런 게 확 풀어졌잖아요. 왜요? 이 그런 사회의 그런 억압이라든가 이런 모순에 대해서 눈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게 그 시절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 프로야구를 즐기되 프로야구만 즐기고 우리의 삶의 이런 모순을 나 피곤하니까 모르겠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허위의식과 순응주의가 대중산업이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6주차였습니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예.